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우리가 구조편에서 첫 시간 기본 이론 했는데요. 제 1장 구조 총론 부분 했죠. 그렇죠? 구조 총론 부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만 확인을 조금 하고 단위가 1메가파스칼 기억나시죠? 1메가파스칼은 뭐하고 같았죠? 1뉴턴 퍼 제곱미리. 1 제곱미터가 아니고 제곱미리. 메가파스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건물에 있어서 맨 아래쪽에 있는 부재가 뭐죠?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거 맞죠? 그럼 주로 무슨 하중을 받죠? 압축하중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뭐죠? 일방향이 있고 양쪽으로 흐르는 이방향. 그게 이제 장변하고 단변하고 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했고, 자, 설계 하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 하중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 하중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장기 하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죠? 고정 하중하고 활 하중. 단기 하중에는 그 외 나머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자체 무게, 자중이 뭐죠? 고정 하중. 그다음에 그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이나 가구, 그 다음에 뭐 기계 이런 것들을 뭐죠? 활하중이라고 그러고 그게 부착이나 고정돼 있으면 그게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단기하중 중에서 우리가 눈이 쌓이는 게 뭐죠? 적설하중이고 기본 지상 적설하중의 재현 기간을 몇 년 정도로 본다고 그랬죠? 100년 정도 본다고 얘기했고 지붕의 물매가 작아요. 그럼 눈이 많이 쌓이죠. 그러면 적설하중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벽면적, 바람을 받는 벽면적이 클수록 풍하중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진하중은 집안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집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응수능 계수가 클수록 건물이 빡세다는 얘기죠. 그럼 반응수능 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줄어들겠죠. 감소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조립식 구조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일체성이 약하다. 떨어진다. 그리고 접합부의 강성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기둥하고 보가 강하게 접합되어 있어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뭐 있죠? 라멘 구조 또는 일체식 구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플랫 슬래브 구조는 뭐가 없죠? 보가 없어요. 그럼 바닥 가지고 기둥이 지탱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플랫 슬래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중 골조 구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때 연속 모멘트 골조가 있고 거기다가 가세 골조가 올 수도 있고 전단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속 모멘트 골조는 얼마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뭘요? 그렇죠. 수평력을. 25%는 아는데 뭘 25%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25%. 수평력을 25%.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셀 구조라고 그러면 무슨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면대 응력으로 힘이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현수 구조, 케이블 구조는 케이블이 무슨 힘을 가지죠? 인장력. 아치 구조는 뭘 받아요? 압축력.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쭉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했고 오늘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 오늘 2장 토공3이 기초구조입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이 2장 토공3이 기초구조. 토공3이 기초구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총 3개 절이 있는데 1절 부분이 집안 그리고 2절이 토공사
그리고 3절이 기초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1절 집안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집안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3절 기초구조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공사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한문체제 출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 토공사 및 기초구조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장이에요. 한 문제가. 근데 어떤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문제가 나오면 1절 집안하고 3절 기초구조가 나오고요. 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고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초구조나 집안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 나올 때는 이거하고 토공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공사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2장 토공사 및 기초구조인데 이 세 개 절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64페이지 보시죠. 64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1절이 집안입니다. 집안인데 집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나오는데요. 지금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이 용어 정리는 시험 문제 나오는 용어 정리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용어 정리가 아니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에 들어가는 단어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 투수성이라 그러면 물이 뭐 하는 걸까요? 통과하는 성질. 투수성이라 그러면 물이 통과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이 통과하는 성질이 투수성이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래가 있고 뭐죠? 진흙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흙이라 그러면 모래하고 진흙이 있다고요. 그럼 모래하고 진흙 중에서 물을 부었을 때 누가 더 물이 잘 통과하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가 물이 많이 통과하죠. 왜 그러냐면 모래는 알갱이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진흙은요? 붙어 있어요. 진흙은 알갱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알갱이가 붙어 있으면 물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흙은 투수성이 높다 낮다? 낮다. 거의 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모래는 투수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바로 투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은 내부의 마찰각이라는 것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각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갱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갱이하고 알갱이 사이에 틈이 없으면 마찰을 일으킬 수가 없죠. 잘.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 마찰각이란 것은 알갱이 사이가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알갱이가 붙어 있기보다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래하고 진흙 중에서 누가 내부 마찰각이 크냐 물어보면 생각해 보세요. 물이 통과하려면 내부에 각이 존재해야지만 빈 공간이 있어야지만 물이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성과 내부 마찰각은 같은 어떤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분류로서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내부 마찰각은 누가 더 크다? 모래. 진흙보다는. 그 다음에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소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성 들어보셨어요? 소성이 뭐예요? 그죠? 소성과 무엇을 비교하면 돼요? 탄성이죠. 지난 시간에 소성과 탄성 얘기하면서 소성과 탄성과 소성의 기준점이 뭐였죠? 항복점. 기억나나요? 항복점. 그러면 탄성이란 것은 어느 재료에 외력의 힘을 가했다가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뭐다? 탄성. 외력의 힘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가소성이 뭐냐? 소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성이 가능한 게 뭐다? 가소성입니다. 아시겠죠? 소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소성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변형된 모양이 유지되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소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변형된 모양이 그대로 그 상에서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이 변형된 모양이 뭐죠?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이 재료는 가소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모양을 만들었다가 놓으면 다시 흐물어지면 이건 가소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이해가 되나?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흙하고
점토. 그리고 모래. 두 개 중에서 누가 변형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나요? 진흙이죠. 여러분들 뭐 미술 시간에 가서 뭐 모양 만들 때 모래 가지고 만든 적 없죠? 뭐 만들어요? 점토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점토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이 가능한 게 뭐죠? 그게 가소성이에요. 그럼 가소성은 누가 있는 거예요? 진흙이 있는 거죠. 점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래는 알갱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가소성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됐나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극비는 이제 간극을 얘기합니다. 간극, 공극 또는 간극을 얘기하는 거고, 함수율이란 것은 물이 뭐한 거? 포함되어 있는 비율. 그걸 함수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간극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간극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빈 공극. 비어있는 공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을 간극이라 그러는데 그 간극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흙은요. 흙은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흙의 구성은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흙은 공기가 있고요. 흙 안에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흙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흙 안에 물이 있겠죠. 그렇죠? 물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요? 예, 뭐 지렁이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흙이라 그러면 흙에 알갱이가 있겠죠. 흙의 알갱이. 흙의 알갱이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토립자라고 얘기합니다. 토립자. 흙의 알갱이 입자. 됐나요? 토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흙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공기하고 물 있죠. 공기하고 물. 이 공기하고 물을 우리 뭐라 부르죠? 이게 바로 간극이에요. 이게 바로 간극이라고 한다고, 이게 간극. 됐나요? 그럼 전체 흙에서 이 간극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면 간극률이라고 하는 거고, 흙의 입자와 간극하고의 비를 뭐라 불러요? 간극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느냐? 안 나와요. 무사했어요? 그럼 왜 안 오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른 시험을 보면 이게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주택관리사는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시겠어?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문장을 읽다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간극수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극수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근데 간극수압이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지문이 읽히니까. 이게 무슨, 이게 간극이죠. 간극은 공기하고 물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간극. 그러면 간극수압은 간극 안에 있는 뭐죠? 물의 압입니다. 간극 안에 있는 물의 압을 뭐라 불러요? 간극수압이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간극의 물이 어떻게 할까요? 많아지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면 간극수압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흙에서 밑에 물이 많은 걸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물을 뭐죠? 쭉 빨아당겼어요. 물을 뺐다고. 그럼 간극수압이 작아지겠죠. 됐나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극수압이란 걸 설명하려고 간극을 설명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설계로한 것들이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 하나를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답을 OX를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하나 문제 덩어리 전체를 내가 다 소화하겠다고 생각하면 힘들죠. 근데 단어를 하나 알고 또 이 단어를 하나 알고 감으로 해서 문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 문장 하나를 알므로 해서 전체의 문제가 내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어떻게 한꺼번에 다 되겠어요?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단어부터 먼저 충실하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그걸 문제화 시키고 지문화 시키는 걸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5페이지에 보시면 흙의 성질이 나오는데요. 흙의 성질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안밀치마가 있고 다짐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걸 지문을 읽는 순간에 어려워져요. 이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었으면 여러분이 제가 체크하고 읽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지문들은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조차도 안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기본 과정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뭐도 해야 돼요? 민법도 해야 되고 또 회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2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이론까지는 2차는 해야죠. 그래 이제 나중에 동차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당연히 2차도 같이 하셔야 돼요. 2차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가 1차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1차 과목은 뭐예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몇 점 이상이면 돼요? 6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만 잘해도 안 돼요? 그렇죠. 시설만 잘해도 안 돼요. 즉 민법만 잘해도 안 되고 회계만 잘해도 안 돼요. 세 가지가 딱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민법하고 회계는 1.5씩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수업을 1.5를 한다는 것은 공부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그만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시설은 1차 과목인데 불구하고 보는 양이 뭐죠? 적은 거죠. 수업하는 양이 적으면 보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민법과 회계가 그러면 점수대가 시설보다 더 높으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하는 양은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됐나요? 공부하는 양은.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양에 대한 차이를 따졌을 때 시설 부분은 민법과 회계에 대한 수준 정도까지 해주셔야 이 공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착각하는 게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일회독을 했다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수업을 들은 것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뭐죠? 다른 겁니다. 수업을 듣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야 자기 게 돼요. 그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설은 민법과 회계에 비해서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봐보시면 월등하게 점수 부분의 차이가 나요.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공부량을 복습을 할 때는 공부량을 조금 올려셔야 되고 일주일의 시간표를 꼭 짜셔야 돼요. 내가 뭐하고 이거 계획 안 짜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주일 날아가고요. 또 한 달이 날아가고 그리고 1년이 날아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작이니까 내가 일주일 스케줄을 꼭 짜세요.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짜면 돼요? 일요일까지 짜면 안 됩니다. 일요일까지 짜면 안 돼요. 일요일은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일요일은 쉬어야죠. 그래서 일요일은 공부 시간을 짜면 안 돼요. 어디까지 짜면 돼요? 토요일까지.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짜셔야 돼요. 그럼 일요일은 공부 계획을 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설비할 때 나오는데 설비할 때 뭐가 나오냐면 물이 이제 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얼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통에다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터지죠? 터져요. 이게 터진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가득 채워놓으면 터져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터져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을 때는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 남겨주죠. 왜? 팽창할 걸 고려해서.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뭐냐면 토요일까지 하다가 그 주중에 분명히 못하는 날도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걸 일요일날 보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토요일까지 완벽하게 다 했다. 그럼 일요일은 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요일날은 언제 하느냐?
시험 남겨놓고 이제 얼마 정도?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그 정도부터는 이제 달려주셔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달릴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좀 시험시험 해주시면 돼요. 시험시험 하는데도 확실하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흙이 있는데 이 흙을 위에서부터 뭘 눌러요.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간극 속에 있는 물이 옆으로 뭐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내려앉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밀치마라고 얘기합니다. 안밀 누르니까 내려앉았죠. 뭐가요? 위에 있는 건물의 무게를 흙에다 올리니까 그 건물 무게 때문에 내려앉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흙 속에 있는 뭐가? 공기가 또는 물이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내려앉는 걸 뭐라 한다? 안밀치마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흙 속에 있는 빈 공격에 해당되는 공기를 뭐죠? 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뭐죠? 두드립니다. 두드려가지고 뭘 빼요? 공기를 빼요. 그걸 뭐라 불러요? 다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밑에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나와요? 예민비란 게 나옵니다. 예민비. 이 예민비는 정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민비 정의 자체가 공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민비는 자연 시로의 강도에다가 이긴 시로의 강도를 뭐하죠? 나누면 돼요. 자연 시로의 강도에다가 이긴 시로 강도 나누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예민비다. 예민비. 그러면 시료가 뭔지 아시죠? 시료가 뭐죠? 샘플이죠.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를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료라고 얘기합니다. 흙이 있는데 이 흙을 실험에 사용하려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강도를 테스트하려고. 그걸 시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료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연 시료가 있고 뭐죠? 이긴 시료. 그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민비라는 얘기예요. 비교한 거예요.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연 상태에 있는 샘플 흙하고 그 다음에 이 흙을 뭐죠? 이긴 상태로 했을 때 흙의 상태 샘플하고 두 개를 비교한 게 뭐라고요? 예민비라고요. 그래서 예민비라고 하면 우리가 예민비는 이렇게 돼요. 자의가 됩니다. 자의. 뭐죠? 자연 시료. 그리고 뭐죠? 이긴 시료. 이거 두 개 비교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자연 시료가 어디 있죠? 위에 있죠. 분자에 있죠. 이긴 시료는 분모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연 시료가 이긴 시료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긴 시료보다 자연 시료의 강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나요? 예민비가 적다는 얘기는 자연 시료의 강도가 이긴 시료에 비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 시료가 뭐고 이긴 시료가 뭐냐? 자연 시료가 뭘까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일반 흙 있죠? 이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그 흙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강도 테스트를. 그게 자연 시료 강도예요. 그럼 이긴 시료가 뭐냐? 이긴 게. 이긴다는 게 뭐냐? 이긴다는 게.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알갱이를 흩어지게 만드는 거 있죠. 떨어지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을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긴다는 건 흙의 알갱이를 뭐 한다? 떨어뜨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긴 시료예요. 자연적이 있는 상태와 인위적으로 흙을 떨어뜨렸을 때 상대의 강도를 비교한 게 뭐다? 예민비다 그 얘기예요. 그럼 흙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이 두 개의 차이가 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어떤 거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래가 있고요. 진흙이 있습니다. 모래하고 진흙 중에서 누가 예민비가 클까요? 진흙?
신우? 뭐래? 모르죠.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알 수가 없죠.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답 못하는 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모래는 알갱이가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어요. 진흙은 알갱이가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모래는 자연 상태인 흙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모래는 익인 상태도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원래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떨어뜨려도 떨어져 있는 거죠. 두 개 차이가 거의 없겠죠. 약 얼마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두 개의 값이 같으면 1이 나오겠죠. 무사하겠어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근데 1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진흙은요. 알갱이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자연 상태는 붙어 있죠. 붙어 있죠. 익인 상태는 인위적으로 알갱이를 뭐 한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진흙은 언제 강하냐면 알갱이가 뭐 했을 때? 붙어 있을 때. 알갱이가 붙어 있을 때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 진흙의 특징이 뭐냐? 진흙한테 물어봐요. 너의 장점이 뭐야? 너 뭐 제일 잘하는데? 저는 점착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니 해도 점착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점착력입니다. 아, 너의 장점은 점착력이야? 예. 저는 무조건 붙어 있는 걸로 힘을 버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흙은 점착력이 되게 커요. 근데 그 큰 힘을 얘네는 뭐 한 거예요? 떨어뜨려서 없앤 거예요. 그럼 이게 크고 이건 작겠죠? 차이가 크겠네요? 그러면 진흙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민비가 커요, 작아요? 크죠? 누구에 비해서? 그렇게만 비교하면 돼요.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린 관심 없어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시험 문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민비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예민비는 자연 상태와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익인 상태를 비교하는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 시료의 강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옆에다가 가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시료? 불교란 시료라고 돼 있고 익인 시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란 시료. 교란이 뭐예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언제 혼란스럽죠? 그렇죠. 우리 보통 교란 작전 들어보셨죠? 교란 작전은 뭐냐면 한꺼번에 뭉쳐서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거죠. 여기 나오고 막 어디서 나올지 모를 정도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교란 작전입니다. 아,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거구나. 그럼 교란이 안 되도록 하는 건 붙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교란. 됐나요? 그래서 불교란이 자연 상태고 교란이 익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죠? 불교란하고 교란, 불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이 나오는데 이 액상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백사장에 가보셨죠? 여름이 되었을 때 백사장 가요. 백사장 딱 가면 뭐 모래가 있죠. 모래인데 어릴 때 무슨 놀이를 하냐면 두꺼비집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 두꺼비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손 딱 집어넣고 모래를 모아가지고 모래를 모아놓고 손을 빼면 두꺼비집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액체처럼 흐물어져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손을 집어넣고 흙을 모으고 뭐 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다진다고요. 와, 다지는 거야. 다짐이라는 걸 배웠죠? 뭐 한 거예요? 두드렸죠? 두드리면서 뭐 하신 거예요? 공기를 뺀 거죠. 간극 속에 있는 공기를 빼면서 흙과 흙의 사이에 마찰이 이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전기가 이렇게 둘이 붙어 있죠. 그런 것처럼 두드려서 공기를 빼면서 흙과 흙의 알갱이가 마찰을 일으켜서 그게 마찰각이에요. 붙어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빼도 이 모양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가소성이 안 되는데 가소성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뭐죠? 엄청 기뻐하면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갑자기 흐물어졌어요. 액체처럼. 왜 그런지 보니까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덮친 거예요. 간극 사이에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마찰을 일으켰던 힘을 없애는 거죠. 간극 수압이 뭐 한 거예요?
증가하면서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원래는 단단한 고체처럼 보였는데 뭐로 바뀐 거예요? 액체처럼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모래는 진흙보다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요? 상당히 높은 성질을 가진 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모래인 땅에는 반드시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덩치가 큰 사람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땅에 뭐가 생겨요? 진동이. 진동이 생기면서 흙의 알갱이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죠. 땅을 막 흔들므로 통해서 알갱이가 고체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마찰이 흐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성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흔들기 시작하면 모래처럼 흐물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1, 2, 3번이 8회, 10회 두 번 나온 거예요. 액상 현상에 대해서. 1번. 물에 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서 간극 수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마찰을 통해서 붙어 있었는데 그 저항이 뭐죠? 없어진 거예요. 전단은 끊으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 저항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액상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면 흙이 유효 응력을 뭐 하게 될까요?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내려앉는다든지 치마 아니면 집안이 막 흘러내리든지 이동, 만약에 위에 작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작은 건물이 막 뜨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모래 집안 등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안 위에 놓이는 기초는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액상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액상화 현상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액상화 현상 옆에다가 화살 표시하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죠. 모래하고 진흙하고 두 개 중에서 액상화 현상이 크게 생기는 곳은 어디가 더 크게 생길까요? 모래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인 땅이 더 위험한 겁니다. 진흙은 알갱이가 점착력이 있어서 흔들어라도 바로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넘겨서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에 보시면 땅에 대한, 집안이란 건 땅입니다. 땅이 견디는 힘을 내력이라 그래요. 땅이 견디는 내력에서 가로 1번이 11회 시험하고 24회 두 번 나왔어요. 10이라고 24회 순서가 나옵니다. 집안의 허용 진해력도는 수치값을 외우는 게 아니고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머릿속에. 순서를.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암반이란 게 단단한 돌이죠. 그 경암반 종류에는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등의 뭐가 있어요? 화성암 있죠. 화성암. 화성암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경암반에 속해요. 그게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뭐죠? 약한 돌, 연암반이 있습니다. 연암반은 수송암 있죠. 수송암이 연암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순서가 자갈. 그 다음이 자갈하고 모래하고 합친 거. 그 다음이 모래하고 점토가 합친 거. 그리고 모래, 점토 각각. 됐나요? 그런 순서입니다. 순서가. 그런 순서가 돼요. 자, 그런데 장기 허용 진해력이 나오고 단기 허용 진해력이 나오죠. 지금은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장기 허용 진해력에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보시면 가로 부분의 숫자도 있죠. 어디서부터? 자갈부터. 자갈부터는 300 옆에 가로에서 600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200 옆에 500이 나오고 150 옆에 300이 나오고 모래하고 점토는 각각 100인데 가로 부분은 400하고 250 나오죠. 이 가로 부분이 뭐냐면 밑에 보시면 참고로 가로 안은 집안이 뭐 하는 거? 밀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땅이 밀실한 경우를 표시한 거예요. 와,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방법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순서를 지금부터 체크할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를 체크하는데 순서 체크하는 부분은 밑에 문제 하나 나오나요? 그 문제 나오죠. 그 문제 밑에 보면 해설이 나오죠. 그 해설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 해설만 박스 치시면 돼요. 순서를. 일반적인 땅의 진해력하고 밀실한 집안의 진해력하고 두 개를 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걸 박스에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집안에 대한 지내력.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 내자가 견딜 내자. 력이 힘력자. 땅이 견디는 힘을 뭐라 불러요? 지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땅이 견디는 힘을 뭐라 부른다고요? 지내력. 그러면 땅이 견디는 힘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런 수치값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두 개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뭐한 경우? 밀실한 땅하고 두 가지. 밀실한 땅은 뭐한 경우예요? 두드린 거예요. 다져놓은 땅이에요. 다져서 단단해진 땅이라고. 무슨 알겠어요? 그게 바로 밀실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서를 지금부터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필기할 거 없잖아요. 다 체크해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집안 중에서 단단한 집안은 뭐다? 경안반. 돌 중에서도 뭐죠? 경안반이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단단한 돌이란 얘기예요. 경안반. 됐나요? 그 경안반 중에 대표적인 돌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화성암.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등을 다 합친 뭐라고요? 화성암이라고. 화성암.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화성암. 대표적인 게. 그러면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라고요? 약한 돌. 연안반. 연안반의 대표적인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송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거는 돌이 제일 단단한 건 알겠어요. 돌 중에서도 단단한 거, 약한 돌. 이거 딱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바윗돌 깨트려 자갈돌 노래 아세요? 바윗돌 깨트려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자갈모래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노래 생각하시면 돼요. 바윗돌 깨트려 자갈 깨트려 자갈을 깨트리면 자갈도 있고 그거 깨트리면 뭐가 나와요? 모래가 나와요. 자갈 플러스 모래. 됐나요? 그 다음에 모래알 깨트려 뭐죠? 진흙이지. 그 노래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그 노래?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 바윗돌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자갈모래 모래알 깨트려 진흙 아시잖아요. 처음 듣나? 그래요. 그래서 모래를 하면 그 다음 뭐죠? 진흙. 그러면 모래에다가 진흙을 합치면 되죠. 됐나요? 왜냐하면 이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깨트리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예요? 모래, 진흙 각각 별도로. 이게 순서예요. 됐나요? 그럼 순서 다 외웠고 노래 하나 하면 다 외운 거잖아요. 바윗돌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자갈모래 모래알 깨트를 뭐죠? 모래 진흙 그리고 모래 진흙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 외운 거. 그죠? 순서대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순서고 밀실한 경우라 그러면 흙이 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순서가. 밀실한 땅이 똑같아요. 어디서 달라지냐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자갈하고 모래가 있는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왜 달라지냐면 밀실한 경우는 다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진흙은 알갱이가 붙어있죠. 붙어있는 곳은 다져봤자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모래는 뭐하면 효과가 있어요. 다지면 알갱이 사이가 마찰이 생기죠. 효과가 있어요. 그럼 훨씬 좋아져 이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다짐을 할 때는 모래 플러스 진흙은 모래 반 진흙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모래는 모래만 100% 있는 거예요. 진흙이 100% 있는 거고. 그럼 다졌을 때 모래가 효과가 더 좋다고 그랬죠.
그럼 모래반 진흙 있는 거하고 모래가 100% 있는 거하고 누가 다질 때 효과가 좋아요? 그렇죠. 모래가 더 효과가 좋죠. 모래가 효과가 더 좋으니까 다질 때 이건 모래반 진흙 반이잖아요. 그래서 밀실한 경우일 때는 모래가 뭐죠? 앞으로 와요. 이렇게 모래가 앞으로. 그리고 모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다졌을 때 효과가 좋죠. 그러면 모래 진흙과 진흙 중에 누가 커요? 그렇죠. 모래 진흙이 크죠. 그래서 여기 모래 플러스 진흙. 그리고 맨 끝에 누구? 진흙. 됐나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밀실한 경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둘 다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진해력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물어봐요. 그런데 밀실한 경우는 반드시 앞에다 뭐라 불러요? 밀실한 집안의 진해력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어보면 이게 일반적인 건지 밀실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데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항상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은 항상 그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밀실하다고.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일반적일 때는. 우리 플러스는 플러스 7이다 앞에 플러스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마이너스 1 때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물어봐야 안 물어보잖아. 그렇게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물어봐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밀실한 겁니까? 물어본다고. 이건 왜 안 물어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아무 말도 없으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밀실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해요? 밀실한 집안이야 물어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보죠. 기억하셔야 될 게 제일 먼저 뭐죠? 경한반, 그 다음 연한반, 그 다음 자갈, 그리고 자갈 플러스 모래, 그리고 모래 진흙, 그리고 모래 진흙 각각. 그리고 밀실한 경우는 쭉 똑같이 오다가 모래 진흙보다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모래, 그리고 모래 진흙, 그리고 진흙.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일 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집안 내력, 허용 진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그렇죠? 그럼 이건 밀실한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 왜? 밀실한 얘기가 없으니까. 11회 때는 밀실한 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0년 후일 지났죠. 24회 때는 일반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찾아야 돼요? 돌을 봐야 되죠. 경한반이 뭐예요? 화성암이죠. 연한반이 수성암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먼저고 그 다음이죠. 그럼 수성암이 먼저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두 개는 아니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답이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같이 쭉 보셔야 돼요. 보면서 자갈 플러스 모래, 바위돌 깨트리면 자갈이 나와야 되죠. 그럼 자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갈이고 자갈모래인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자갈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럼 이건 아니죠. 그럼 이것도 자갈이 먼저, 이거 아니죠. 그럼 다음 몇 번? 2번. 됐나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갈이고 자갈 플러스 모래 맞죠? 그리고 모래 플러스 뭐죠? 점토. 그 다음 뭐죠? 모래 또는 점토. 됐나요? 금방 찾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67페이지에 보시면 67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면 지중해 응력 분포도라고 해서 점성토하고 사질토가 나오는데 점성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진흙을 뭐라 부른다? 점성토. 사질토는요. 모래를 사질토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모래 사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성토라는 것은 진흙, 그 다음에 사질토는 뭐죠? 모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흙의 분포도가 8회, 10회, 12회 세 번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최근에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별표에서 하나 봐주세요.
자, 점성토하고 사질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흙의 분포도가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넣으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점성토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땅 위에 올라갔다고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지금? 점성토라고. 그럼 위에서 힘을 주면 그 압력은 어디서 최대가 되고요? 주변에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중앙에서 최소가 된대요. 됐나요? 그리고 사질토는 이거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점성토를 넣으시면 사질토는 이것의 뭐다? 반대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건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이 밑에서 땅이 견디는 내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힘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내력도 존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뭐라 하냐, 여기에 내력이 견디는 힘이 여기 주변 쪽이 뭐하고요? 크고 중앙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의 개념의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견디는 힘의 형태가 진흙에다가 힘을 부으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견디는 힘을 뭐하고? 약하고 주변이 오히려 뭐죠? 응집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부분의 진흙은 힘이 더 크더란 얘기예요. 가운데는 뭐하고? 힘이 약하게 되고 그런 특징을 가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래는 이것에 대한 뭐라고요? 반대 개념이 된다고. 이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냥 흙에 대한 특성 분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기에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위에서 오는 힘에 따라서 땅이 견디는 힘의 분포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가 지금 작고 양쪽이 크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건물을 올렸을 때 어디에서 먼저 내려앉을까요? 가운데죠. 왜요? 가운데가 약하니까. 가운데가 견디는 힘이 약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를 제가 보시면 이건 작겠고 이건 화살표를 크게 했죠. 화살표를 작게 했다는 얘기는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힘에 대한 크기를 화살표 크기로 표시해요. 그럼 힘의 크기가 작고 이거는 힘의 크기가 뭐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점성토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때 머릿속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기억하냐면 지읒 있죠. 지읒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은 거예요. 지읒.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작고 양쪽 주변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건물을 올리면 긴 건물을 올리면 어디가 내려앉는다? 가운데가 내려앉는다. 가운데가 약하니까. 그럼 모래는 이것에 뭐라고요? 반대가 된다고요. 모래는 반대가 된다고. 그럼 모래는 어디가 큰 거예요? 가운데가 커요. 주변부가 최소가 되고. 그럼 건물을 올렸을 때, 긴 건물을 올렸을 때 모래인 땅에서는 어디가 치마가 생겨요? 가운데가 강하니까 주변부가 먼저 치마가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진흙할 때 지읒자. 이거 지읒자. 그 다음 모래 이거 좀 미음. 모래는 잘 보시면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돼. 이렇게. 화살표가. 그럼 여기가 크죠? 주변부가 적다. 됐나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습니다. 두 개가 헷갈리는 것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진흙할 때 지읒자 이렇게 양쪽 가장자리 부분 주변이 크고 가운데가 작더라. 흙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모래인 땅은 건물을 올렸을 때 가운데 쪽 부분이 뭐하고? 크고 양쪽이 뭐하더라? 약하더라. 그래서 건물이 어디가 내려앉는 거예요? 양쪽이 내려앉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읒자하고 미음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부분 얘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림도 나와 있고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에 보시면 점성토하고 사질토를 비교한 게 10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일단은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투수성은 누가 커요? 모래, 사질토가 큰 거 맞죠? 그럼 반대로 항상 두 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점성토는 작겠죠. 가소성 기억나세요? 소송이 가능한 건 누가 커요? 진흙. 점성토가 크다 그랬죠. 모래는 만들 수가 없잖아 이게. 알갱이가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 알죠? 쭉 내려와서 내부 마찰각 아까 얘기했죠. 누가 내부 마찰각이 커요? 모래가 크죠. 알갱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점성토는 거의 없어요. 그럼 점착력은 누가 커요? 진흙이죠. 당연히 진흙. 점성토. 진흙이 크고 사질토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예민비 아까 얘기했죠. 누가 커요? 진흙이 크죠. 그 다음에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 누가 커요? 모래가 크죠. 앞에서 다 설명한 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점성토하고 진흙 중에서 여기 보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불교란 시료 있죠. 불교란 시료로 가져오기가, 불교란 시료가 뭐예요? 자연 상태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죠. 그렇잖아요. 교란은 뭐죠? 흐트러지는 거. 그러면 모래하고 진흙 중에서 불교란 시료로 가져오기 쉬운 건 누구예요? 모래요, 진흙이에요? 모래? 진흙? 모래? 불교란이 뭐예요? 자연 상태, 즉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알갱이가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불교라는 교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모래예요, 진흙이에요? 진흙이죠. 진흙은 딱 사부를 퍼서 가져오면 이 모양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모래는 그 모양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요. 손으로 다 흘러내려요 이게. 그럼 불교란 시료의 채취가 어려운 게 누구예요? 모래고, 불교란 시료 채취가 쉬운 게 진흙이 되는 거죠. 됐나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불교란 시료의 채취가 나오잖아요. 사질토가 어렵고 점성토가 쉽다고 나오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자, 백사장에 가고, 백사장에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사장 가면 발을 내딛죠. 내딛으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죠. 더 이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들어갈 때까지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한 발목까지? 혹시 백사장에서 이만큼 들어온 적 있어요? 들어갔는데 백사장이 죽을 뻔했어. 백사장이 발을 그런 거 없잖아요. 발목까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속도는 빨랐죠. 근데 치마량은 얼마 안 되죠. 총 치마량은 작지만 속도는 되게 빨라요. 갯벌 가보시면 딱 발을 내는 순간에 조금 들어가죠.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계속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민물 설물 차이 때문에 못 빠져나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총 치마량이 되게 크죠. 그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치마 속도는 느리죠.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안밀 속도는 누가 빨라요? 모래, 사질토가 빨라요. 누가 느려요? 점성토가 느려요. 총 치마량은 대신 누가 커요? 점성토가 커요. 사질토가 적은 거고. 됐나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0회 때. 점토 지반과 사질토 지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사질토 지반은 지진 시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맞나요? 그 다음에 점토 지반의 투수성은,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봐도 되는데 이거 보면 헷갈려요. 이거 보지 마시라고. 이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그냥 보시라고. 여러분들은 뭘 보는 순간 헷갈려해요. 비교하는 순간 헷갈린다고. 이건지 저건지.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마시라고. 그냥 점토 지반의 투수성은 작다 크다? 작다 맞잖아요. 무사히세요? 사질토 지반은, 사질토는 모래죠. 모래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생기면 가운데가 크고 양쪽이 작죠. 그러면 어디서 치마가 생겨야 돼요? 양단부에서 치마가 일어나기 쉬운 거 맞죠? 가운데는 힘이 크니까.
그 다음에 사질토 집안의 예민, 이거 보지 마시라고. 사질토 집안의 예민비는 적다 크다? 적다 많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예. 하여튼 시험 문제가 이러니까 사질토 집안 예민비는 적다 맞나요? 점토가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점토 집안의 내부 마찰각은 크다. 작죠? 작잖아요. 점토 집안의 내부 마찰각은 공극이 많잖아요. 아니죠. 공극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작다. 이 큰 게 누구예요? 사질토. 모래가 간극이 크잖아 이게. 공극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68페이지에는 이제 집안조사 이제 땅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민비 부분. 예민비는 무엇에다가 뭘 나누는 거예요? 자연시로에다가 이긴시로 강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 또는 뭐죠? 불교 이렇게 됩니다. 모래하고 진흙 중에 누가 커요? 예민비는 누가 크냐고? 진흙이 크다고요. 됐나요? 모래는 두 개가 같았잖아요.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해력에 대한 순서는 일반적인 경우 밀실한 경우인데 제일 먼저 바위돌, 큰 바위, 작은 바위 됐나요? 경안반, 연안반 그리고 자갈 그 다음 자갈 플러스 모래 그 다음 모래 플러스 진흙 그 다음 모래 진흙 각각 밀실하게 되면 어디까지 똑같아요? 자갈 모래까지 똑같죠? 근데 여기서 뭐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모래. 다지니까 모래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뭐죠? 모래하고 진흙. 그리고 진흙.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사질토하고 점성토 부분을 얘기할 때 치마는 진흙. 진흙은 지었자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어디가 커요? 가운데가 커요? 양쪽 부분이 압력이 크고 가운데가 작죠? 그래서 어디가 치마가 많이 생겨요? 가운데에서 많이 생기고 모래는 그게 반대죠. 어디가 압력이 커요? 가운데가 압력이 크고 양쪽이 압력이 작죠. 그럼 어디서 먼저 치마가 생겨요? 양쪽에서 치마가 생겨요. 됐나요? 그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지력하고 모래만. 그래서 그 정도 비교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 것 중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린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체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집안조사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